서울의 분주한 거리에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미영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다. 32살 대형 건축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지속된 피로와 메스꺼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미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해왔다. 대학 시절부터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졸업 후에는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28살에 대학 선배였던 김태준과 결혼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다. 2년간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 아이를 갖는 것. 하지만 인생은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정미영님. 간호사의 부름에 그녀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진료실로 향했다. 진료실은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미영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정씨. 임신 8주차예요. 미영의 세계가 그 순간 멈췄다. 임신. 그녀와 남편 태준이 결혼 후 5년간 간절히 바라왔던 소식이었다. 불임치료, 수차례에 실패한 인공수정, 그리고 마침내 포기하고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정말인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 아주 건강한 임신이에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미영 씨의 의료 기록을 보니 자궁 경부가 약한 편이라 고위험 임신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있으시니. 미영은 의사의 말을 반쯤 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아기 방을 꾸미는 상상으로 가득 찼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그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면 자궁경부 봉축술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영은 정신을 차리고 의사의 말에 집중했다. 제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일단 무거운 것을 들지 마시고 격렬한 운동도 피하세요. 출혈이나 복통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셔야 합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무거웠다. 봄비는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작은 기적아. 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태준에게 이 소식을 전할지 고민했다. 지난 5년간 그들은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다. 매달 찾아오는 생리는 그들의 꿈이 또다시 미뤄졌음을 의미했다. 미영은 가끔 태준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면 이런 고통 없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아파트에 도착한 미영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다. 그녀는 마트에 들러 태준이 좋아하는 소고기와 와인, 그녀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디저트용 케이크를 샀다. 저녁 7시 태준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이야?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촛불과 음식을 보고 물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았다. 앉아봐. 이야기할 게 있어. 태준의 표정이 긴장되었다. 지난 몇 년간 이야기할 게 있어라는 말은 주로 나쁜 소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태준의 눈에 걱정이 서렸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태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놀라움, 불신,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정말? 정말이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안아들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생겨. 그들은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대화를 나눴다. 아기 이름에 대한 첫 토론, 아기 방을 꾸밀 색깔에 대한 의견 차이,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언제 알릴지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미영은 의사가 언급한 고위험 임신에 대해 태준에게 이야기했다. 의사 선생님이 자궁경부가 약해서 조심해야 한대. 고위험 임신으로 관리하자고. 태준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위험한 거야? 미영은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다. 완전히 위험하다기보단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는 거지. 일단 2주 후에 다시 검진받기로 했어. 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미영은 꿈을 꾸었다. 그녀는 넓은 들판에서 작은 아이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것은 오랜만에 꾸는 행복한 꿈이었다. 다음 2주 동안 미영은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다. 그녀는 아직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12주가 넘어서야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끊임없는 피로감, 특정 냄새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메스꺼움. 회사에서 미영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강남에 새로 지어질 복합문화공간 설계였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건축 설계보다는 아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10주차 검진 날, 미영은 태준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이날은 그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다. 첫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초음파실에서 의사는 미영의 배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 기계를 움직였다. 태준은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아기예요. 의사가 모니터의 한 점을 가리켰다. 그것은 너무 작고 흐릿해 보였지만 미영과 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작은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빠르고 강한 박동.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태준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심장이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다. 자궁경부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미영 씨, 자궁경부 길이가 정상보다 짧아져 있어요. 이런 경우 조기 진통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영과 태준의 행복감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준이 물었다. 일단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영 씨는 업무량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그녀는 지금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간에 있었다. 업무량을 줄인다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날 오후 미영은 회사에서 부장님을 찾아갔다. 임신 사실과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축하해요, 정 씨.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들었어요. 부장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강남 프로젝트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정 씨가 빠지면 팀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미영은 마음이 무거웠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알겠어요. 일단 팀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정 씨의 업무 중 일부를 재분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는 정 씨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미영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다음 한 달간 그녀는 계속해서 높은 강도의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 저녁 미영은 태준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미쳤어? 사직서를 내. 당장.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아기가 더 중요해.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내가 5년 동안 준비해 온 거야. 이걸 성공시키면 승진할 수 있고 그러면 육아 휴직 후에도 더 좋은 위치에서 복귀할 수 있어.
돈이나 승진이 지금 중요해? 우리는 5년 동안 이 아이를 기다려왔어. 미영은 침묵했다. 그녀도 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도 그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왜 여성은 항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 다음 주에 봉축수를 받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때까지는 최대한 조심할게. 미영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태주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영과 아기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었다. 12주차에 접어들 무렵 미영은 자궁경부 봉축수를 받았다. 수술은 간단했지만 미영은 이틀간 입원해야 했다. 태주는 휴가를 내고 병원에 함께 있었다. 퇴원 후 의사는 미영에게 일주일간 집에서 안정을 취할 것을 권했다. 미영은 재택근무를 신청했고 회사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하지만 재택근무는 미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았다. 온라인 회의에서 계속되는 질문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이메일, 그리고 동료들의 미묘한 불만. 미영은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출혈이 시작된 것이다. 태준아. 미영은 화장실에서 나오며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녀의 파자마 바지에는 선명한 붉은 얼룩이 있었다. 태준은 순식간에 미영을 안아 차에 태웠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미영은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마주했다. 자궁경부가 예상보다 많이 약해져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이끌던 프로젝트 승진을 앞둔 상황,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아기는 괜찮은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아요.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초음파상으로도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미영과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기가 무사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밤, 미영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미영의 입원 생활은 단조롭고 지루했다. 매일 같은 하늘, 같은 천장, 같은 벽을 바라보는 일상. 그녀는 처음으로 일과 분리된 자신을 경험했고 그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미영은 항상 자신을 일로 정의해왔다. 열정적인 건축가,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 신뢰할 수 있는 동료.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환자였다. 태주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그는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와서 미영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가끔은 밤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영 곁을 지켰다. 오늘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 미영이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 일이 걱정되었다.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김 부장님이 박 대리에게 네 역할을 맡겼어.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미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당연히 걱정했다. 그 프로젝트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구상하고 팀을 꾸려 진행해온 프로젝트.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영아, 회사 일은 잊어. 지금은 내 건강과 아기가 더 중요해.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영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선 분노와 좌절감이 일고 있었다. 왜 그녀는 선택해야 했을까? 경력이냐, 아이냐. 다른 동료들, 특히 남자 동료들은 이런 선택을 강요받지 않았다. 16주차 검진에서 의사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 자궁경부 상태가 안정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병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거나 가끔은 태블릿으로 간단한 스케치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밤이었다. 태준이 떠나고 병실에 혼자 남겨지면 미영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다. 아이를 잃게 되면 어떡하지?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20주차, 미영은 태준과 함께 초음파 검사실로 향했다. 오늘은 아기의 성별을 알 수 있는 날이었다. 아기의 모습이 잘 보이네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여기 머리, 여기 팔과 다리, 그리고 심장도 아주 건강해요. 미영과 태준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생명체가 그들의 아이였다.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그 모습은 경이로웠다. 성별을 알고 싶으신가요? 미영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이야기를 나눴고 둘 다 알고 싶어 했다. 네, 알고 싶습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여자아이입니다. 축하합니다. 미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 그녀는 항상 딸을 원했다. 하지만 초음파의 기쁨도 잠시 의사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태반이 저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자연분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진행되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로써 다음 검진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연분만에 대한 로망, 아이와의 첫 만남을 상상했던 모든 순간들이 흔들렸다. 그녀는 점점 우울감에 빠져들었다. 태준은 이런 미영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병실로 돌아올 때 작은 선물 상자를 가져왔다. 이게 뭐야? 미영이 물었다. 열어봐. 미영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는 엄마와 아기를 상징하는 두 개의 연결된 하트 모양이었다. 태준아. 미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우리 딸이 태어나면 세 번째 하트를 추가할 거야. 우리 가족을 상징하는. 태준이 미소 지었다. 미영은 그를 꼭 안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새삼 깨달았다. 태준 같은 남편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감사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저위 태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출혈, 조산, 심지어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들. 미영은 점점 더 두려워졌다. 어느 날 병실을 찾아온 친구 수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미영의 대학 동기였고 2살 된 딸을 둔 엄마였다. 인터넷 검색 그만해. 거기엔 최악의 시나리오만 가득해. 수연이 미영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해. 미영이 항변했다. 준비? 미영아,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해. 수연이 웃었다. 임신이 항상 동화 같지만은 않아. 나도 첫째 때 비슷했어. 하지만 지금 보라고 우리 지수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수연의 말은 미영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고위험 임신 지원 그룹을 찾아 가입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다들 자신만의 투쟁을 하고 있구나. 미영은 생각했다. 스크린 너머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만났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태준은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도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점점 지쳐갔다. 미영은 힘들지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때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오늘은 네가 내 뱃속에서 처음으로 발길질을 한 날이야. 그 느낌은 마치 나비가 내 안에서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어. 엄마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잊었단다. 24주차 미영은 조건부로 퇴원을 허락받았다. 집에서의 절대 안정, 매주 병원 방문이라는 조건이었다. 태준은 미영을 위해 아파트 안을 완전히 재배치했다. 침실에 작은 책상과 TV를 설치하고 화장실 가는 길에 손잡이를 달았다.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모두 침실에서 할 수 있어.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모든 것이 변해 있음을 느꼈다. 태준은 그녀의 자리를 대신해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요리, 청소, 빨래. 그는 이전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고 있었다. 태준아, 고마워. 미영이 말했다. 뭘 당연한 거지. 태준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도와주기로 하셨어. 내가 출장 갈 때도 있으니까. 미영은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전의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그리워했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프로젝트가 다른 매니저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승진 기회도 날아갔다. 친구들은 모임에서 그녀를 점점 잊어가는 듯했다. 나는 지금 누구지?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정체성, 활동적인 여성으로서의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임산부라는 정체성만 남은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영은 태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내가 쓸모없게 느껴져.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 그리고 넌 여전히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야. 태준의 말에도 미영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이전의 자신을 그리워했다. 분주하게 일하고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그리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 시절을. 미영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트렌드,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강의들. 그녀는 머릿속으로라도 자신의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싶었다. 또한 그녀는 SNS에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글은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다. 고위험 임신 31주차. 오늘은 하늘이 유난히 파랗다. 창문을 통해 보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이런 글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미영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미영의 글을 읽은 한 출판사 편집자가 연락해왔다. 고위험 임신을 경험한 직장 여성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28주차 미영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고위험으로 분류되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같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또 다른 임산부 윤서와 마주쳤다. 윤서는 미영보다 10살 정도 젊었고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그녀 역시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처음이시죠? 미영이 대기실에서 불안해 보이는 윤서에게 말을 걸었다.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셨어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두 여성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윤서는 요가 강사였기 때문에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미영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미영의 근육통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은 임신이 다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힘들어. 윤서가 한숨을 쉬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처음엔 SNS에 올라온 완벽한 임산부 사진들만 보고 임신을 로맨틱하게 생각했어.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미영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순간이었다. 미영은 윤서에게 자신의 회사 경험을 살려 경력 계획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윤서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육아 강사로 계속 일하고 싶어 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미영이 말했다. 이 우정은 미영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더 많은 고위험 임산부들과 연결되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더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미영과 윤서는 서로에게 병원 밖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창구가 되었다. 윤서는 미영에게 최신 영화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미영은 윤서에게 경제나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누었다. 그들은 함께 아기 용품 쇼핑 목록을 만들고 출산 후 계획을 세웠다. 미영에게 이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윤서는 그녀에게 소중한 동맹이 되었다. 32주차, 미영은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다시 병원에 실려갔다. 조기 진통이었다. 의사들은 진통을 멈추기 위한 약물을 투여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엔 이르다. 최소한 34주는 넘겨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미영은 태준이 집에 가서 쉬라고 설득했다. 그는 최근 회사 일로 매우 바빴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다. 미영은 그가 건강해야 자신과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아이에게 말했다.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여기 있어. 밤새 미영은 1시간마다 찾아오는 진통과 싸웠다. 간호사들이 약물을 추가로 투여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새벽녘 미영은 의사가 말했던 호흡법을 시도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했다. 우리 딸, 지금은 나오면 안 돼. 너는 아직 더 자라야 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엄마랑 함께 호흡해보자. 미영은 윤서에게 배운 명상 기법을 활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긴장을 풀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려고 노력했다. 놀랍게도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진통은 점차 약해졌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검사했다. 믿기 힘들지만 상태가 안정됐어요. 미영 씨의 강한 의지가 아이를 지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 순간 미영은 처음으로 진정한 어머니가 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직함이나 역할이 아닌 본능적인 연결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영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해냈어. 아기와 나, 우리가 함께 이겨냈어. 태준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미영의 얼굴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강인함이었고 새로운 종류의 자신감이었다. 윤서도 소식을 듣고 미영을 찾아왔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녀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미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전의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였고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35주차, 의사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영의 자궁경부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태반 위치도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 계획된 제왕절개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6주, 정확히 다음 주 월요일로 수술을 예약하겠습니다. 미영은 자연분만에 대한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처음 임신을 알았을 때 상상했던 출산 과정이 있었다. 진통이 시작되면 태준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고 힘든 진통 끝에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아이의 안전뿐이었다. 괜찮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미영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녀는 곧 자신의 딸을 만날 것이다. 모든 고통과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 그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수술 전날 밤 미영은 태준과 함께 병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은은 어때? 작은 은혜라는 뜻이야. 미영이 제안했다.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우리에게 온 작은 은혜. 내일이면 우리 아이를 만나게 돼. 태준의 목소리는 흥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미영은 미소 지었다. 이 여정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그날 밤 미영은 꿈을 꾸었다. 그녀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었고 끝에는 밝은 빛이 보였다. 그녀가 그 빛을 향해 걸어갈수록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침이 밝았다. 수술 준비를 위해 간호사들이 미영의 병실에 들어왔다. 태주는 녹색 수술복을 입고 미영 곁을 지켰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미영은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9개월간의 투쟁, 두려움, 희망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마취가 효과를 내기 시작할 때 미영은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여자아이입니다. 의사의 선언과 함께 작은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채웠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작은 소은이는 2.4kg의 작은 몸무게였지만 의사는 그녀가 모든 건강지표에서 정상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미영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안녕 소은아, 엄마야. 소은이의 작은 손가락이 미영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미영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다. 회복실에서 미영은 소은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속삭였다. 우리 함께 많은 것을 이겨냈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태주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너를 닮았어. 너처럼 강하고 너처럼 아름다워.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둘을 닮았어. 그리고 그녀만의 특별한 무언가도 있어. 병원에서의 첫 며칠은 혼란스러웠다. 수유, 기저귀 교체, 그리고 끊임없는 의료진의 방문. 미영은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해 완전히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소은이를 돌보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윤서는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다. 축하해. 소은이가 정말 예쁘다. 미영과 윤서는 서로를 꼭 안았다. 고마워. 곧 너도 이 기쁨을 느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날, 미영은 병원을 떠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병원은 그녀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집, 새로운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아파트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아기 방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미영을 위한 수유 의자와 편안한 쿠션도 마련되어 있었다. 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미영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태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와 장모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지. 미영은 태준이 자신보다 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 약간의 질투를 느꼈지만 곧 그 감정은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운이 좋았다.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녀에게는 태준이 있었다. 소은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미영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었다. 밤중 수유, 끝없는 기저귀 교체,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 출산 후 우울증의 그림자도 그녀를 위협했다. 어느 날 밤, 미영은 소은이가 3시간째 울어대는 동안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려고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함께 울기 시작했다. 태준이 일어나 그녀를 발견했다. 미영아, 내가 아이를 볼게. 넌 좀 쉬어. 미영은 감정의 홍수에 휩쓸렸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가 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태준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린 다 배우는 중이잖아. 다음날 아침 미영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은 곧바로 미영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미영에게 아이를 달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완벽한 엄마는 없어. 우리는 다 실수하고 울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져.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거야. 미영은 수연의 말에 큰 위안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은 소은이의 루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의 다양한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효과적으로 아이를 달래는 방법을 터득했다.
또한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 시작했다. 소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미영은 잠시나마 자신의 글을 쓰거나 책을 읽었다. 그것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 중요,